70살 한순자입니다. 평생을 딸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딸이 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 말고 밤 11시에 가게 문을 닫는 삶을 살았습니다. 손님들은 제게 물었죠. 사장님, 그렇게 힘들게 사시면 몸 상해요. 재혼이라도 하시지 그래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딸 하나 잘 키우는 게 제 소원이에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딸아이는 제 전부였습니다. 학교 준비물 하나, 학원비 한 푼, 친구들 앞에서 주눅 들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다들 제게 말했어요. 순자야, 넌 너무 딸한테만 올인한다. 나중에 후회해.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자식은 한 번뿐이에요. 딸은 대학에 갔습니다. 장학금을 받긴 했지만 생활비며 책값이며 하나하나 보내줬습니다. 방학 때마다 집에 와서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나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진짜 고마워. 그 말 한마디면 하루 종일 허리 아픈 것도 기름 냄새 배인 옷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딸이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저는 가게 앞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행복해서요. 그리고 딸은 결혼했습니다. 사위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딸을 잘 대해주는 것 같았고 저한테도 존댓말을 썼습니다. 결혼식 비용, 신혼집 전세금, 가전제품까지 제가 다 마련했습니다. 가게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지만 딸의 시작을 풍족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딸은 식장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행복해. 이 모든 게 엄마 덕분이야.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하늘이 무너질 만큼 기뻤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손, 제 손가락을 꼭 쥐는 그 느낌.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지. 육아용품 분유값,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제가 다 댔습니다. 딸은 지쳐 보였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엄마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그런데 어느 날 딸 부부가 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사위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저희가 세무사 상담을 받았는데요. 어머님 집 명의를 저희 쪽으로 옮기면 증여세를 크게 절약할 수 있대요. 나중에 상속받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유리하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 집은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고 제가 평생 살던 곳이었으니까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손주 생각해서라도 이게 나은 것 같아. 나중에 세금 많이 나오면 손주 키우는데 돈 쓸 수도 없잖아. 그리고 엄마, 우리가 엄마 내쫓을 사람들이야.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손주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습니다. 딸의 전화가 뜸해졌어요. 전에는 이틀에 한 번씩 전화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하면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끊었어요. 손주 보러 가겠다고 하면 요즘 애가 낯가림이 심해서요 하며 피했습니다. 2달 뒤 저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가게에서 정신을 잃었고 단골 손님이 119를 불러줬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는 말했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예요. 몸을 너무 혹사하셨어요. 입원 기간 동안 저는 딸에게 여러 번 연락했습니다.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했지만 딸은 받지 않았어요. 사위한테도 연락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병원비는 제 통장에 남은 마지막 돈으로 겨우 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현관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몇 번을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경비실로 달려갔죠. 경비님, 제 집 비밀번호가 안 맞는데요. 고장인가요? 경비원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르신, 이 집이요. 한 달 전에 새 주인 들어왔는데요. 젊은 여자분이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여기 제 집인데요. 경비원은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제 딸 이름이 아닌 전혀 모르는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고 담당 형사가 조사를 시작했어요. 며칠 뒤 형사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어르신, 사위가 집을 팔았습니다. 딸분 명의로 받은 지 한 달 만에 다른 여자한테 넘겼어요. 그 여자는 사위의 새 아내더군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딸은 어디로 갔는지, 손주는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전화번호는 모두 바뀌어 있었고, 제가 아는 주소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딸이 저를 버렸다는 걸. 아니,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려고 계획한 거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친구 집에 신세를 지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가 말했어요. 순자야, 내가 뭐라고 했어? 너무 다 주지 말라고 했잖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딸이 저를 이렇게 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경찰 수사는 계속됐지만 딸과 사위는 종적을 감췄습니다. 집도 돈도 가게도 다 잃었어요. 70살에 무일푼이 된 저는 사회복지센터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임시 거처를 제공받고 하루하루를 버텼죠. 그러던 어느 날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노인분들께 식사를 나눠드리는 일이었어요. 일을 하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제게 작은 위안이 됐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자 사회복지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힘드시죠? 이거 드세요. 따뜻한 차를 건네는 그녀를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익숙한 눈매, 웃는 모습, 말투까지. 어르신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이지연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낯설지 않은 걸까요? 며칠 뒤 그 복지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상한 말 해도 돼요? 저 어릴 때부터 꿈에서 어르신 같은 분을 계속 봤어요. 따뜻한 국을 끓여주시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어르신 손을 보니까 제 손이랑 똑같아요. 이 작은 점까지. 저도 그녀의 손을 봤습니다. 정말 제 손과 똑같은 점이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DNA 검사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 친자 확률. 우리는 진짜 모녀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제가 낳은 지 3일 만에 병원에서 신생아 바뀜 사고가 있었던 겁니다. 당시 병원은 작은 산부인과였고 간호사의 실수로 두 아이가 뒤바뀌었다고 했어요. 그 병원은 10년 전에 폐업했고 기록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 아니, 키워주신 분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힘든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분도 최선을 다해 저를 키워주셨어요. 저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아니에요, 엄마. 이렇게라도 만났잖아요. 지연이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순간 평생 막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한편 경찰은 도주했던 딸과 사위를 결국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제주도에 숨어 있었고 제 재산을 탕진한 뒤였어요. 재판이 열렸고 법정에서 저는 그 딸을 다시 봤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피했어요. 사위는 뻔뻔하게 말했죠. 노인이 재산 갖고 있어봤자 쓸데없잖아요. 판사는 그들에게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그 딸, 아니, 그 사람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게요. 대신 당신도 언젠가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연이와 저는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지연이가 사회복지사 월급을 모은 돈과 제가 봉사활동으로 받은 약간의 지원금을 합쳐서요. 가게 이름은 순진의 반찬이었습니다. 순자와 지연, 두 사람의 이름을 합친 거였죠.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지연이가 복지센터 어르신들께 무료로 반찬을 나눠드리기 시작하면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저 집 반찬은 정성이 다르다고요. 조금씩 단골이 생겼고 가게는 안정됐어요. 어느 날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딸분이랑 둘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 닮았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제 딸이에요. 늦게 만났지만 진짜 제 딸이죠. 지연이는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저녁마다 함께 밥을 먹고 가게 문을 닫으면 차 한 잔 마시며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지연이는 말했어요. 엄마, 나 엄마 만나서 진짜 행복해. 이게 가족이구나 처음 느꼈어. 저는 70년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피보다 진심이 가족을 만든다는 걸요. 평생을 바친 딸에게 배신당했지만 진짜 딸을 만났어요. 모든 재산을 잃었지만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겪고도 웃을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답해요.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어요. 집도 다시 구할 수 있고요. 하지만 마음은 진심으로 만난 사람에게만 돌아오죠. 저는 그걸 찾았어요. 지금 저는 지연이와 함께 단칸방에 삽니다. 좁지만 따뜻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지연이가 끓여놓은 미역국이 있고 밤에 들어오면 엄마 왔어 하고 반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행복은 처음이에요.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그 딸을 키운 세월이 아깝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저어요. 그 세월이 있었기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후회는 없어요. 어제도 한 손님이 가게에 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네 김치찌개는 다른 데랑 달라요. 뭔가 정성이 느껴져요.
지연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희 엄마가 만드셔서 그래요. 사랑으로 만드시거든요. 저는 뒤에서 국을 끓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사랑으로 만드는 거지. 진심은 맛으로 통하는 법이니까. 밤이 되면 지연이와 함께 작은 식탁에 앉습니다. 둘이 먹기엔 넉넉한 반찬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지연이가 제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며 말해요. 엄마, 많이 드세요. 그 말 한마디에 70년 인생의 모든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알아요.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걸. 그리고 진짜 사랑은 돌아온다는 걸요.